어머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네, 300만 원이요? 아니 몸에 좋다는데 며느리가 돼서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왜 소리를 질러? 내가 사준 적 있어? 지금 그게 문제예요? 애들 학원비도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 사기꾼들한테 또 당하고 오신 거냐고요. 뭐 사기꾼? 김 실장은 내 아들보다 나한테 더 잘해.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꼴 보기 싫으니 나가. 진짜 못 살겠네. 여보, 당신이 말 좀 해봐. 당장 가서 환불 안 받아오면 나 진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갈라 서자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옥색 빛깔의 매트. 저게 뭐라고, 저 번들거리는 싸구려 플라스틱 덩어리가 300만 원이란다.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300만 원. 남편이 배달 일을 하며 빗길을 뚫고 한 달 꼬박 벌어야 만져볼 수 있는 돈이었다. 아니, 내가 마트 캐셔로 일하며 진상 손님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고 다리 퉁퉁 부어가며 석 달을 모아야 겨우 줄 수 있는 피 같은 돈이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오늘 불과 1시간 만에 긁고 오셨다. 김 실장인지 박 실장인지 하는 그 사기꾼 놈의 혓바닥 놀림에 넘어가서 말이다. 우리가 이 집으로 들어온 건 정확히 3년 전이었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빨간 딱지가 붙던 그날을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다시피 하여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이 낡은 빌라로 기어들어 올 때 나는 다짐했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겠노라고.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이 악물고 버티겠노라고. 하지만 현실은 지옥이었다. 빚을 갚느라 생활비는 늘 마이너스였고 초등학생 2 아이 학원 하나 보내는 것도 손이 떨렸다. 나는 콩나물값 500원을 아끼려고 시장을 3바퀴나 돌았고 유통기한 임박한 우유를 사서 아이들에게 먹였다. 내 속옷은 구멍이 나도 기어입었고 로션 하나 바르는 것도 사치라 여겼다. 그런데 어머니는 달랐다. 우리가 들어와 살면서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되니 여유가 생기신 걸까? 아니면 늙어가는 육신에 대한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킨 걸까? 처음에는 소소했다. 홍보관에서 나눠주는 휴지, 계란, 라면 같은 걸 받아오시며 좋아하셨다. 애미야, 이거 공짜다. 살림에 보태라. 그때만 해도 나는 어머니가 소일거리 삼아 마실 나가시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공짜는 없었다. 세상에 공짜는 결코 없었다. 휴지 한 롤은 10만 원짜리 흑마늘 진액이 되어 돌아왔고 계란 한 판은 50만 원짜리 관절약이 되어 청구서로 날아왔다. 남편은 효자였다. 아니, 효자 코스프레를 하는 무능한 아들이었다. 어머니가 사오시는 물건들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가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야. 용돈 들인 셈 치자 라며 넘어갔다. 그 용돈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데? 당신이 밤새 오토바이 타며 목숨 걸고 번 돈이고 내가 남의 집 식당 설거지하며 번 돈이야.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참았다. 그래, 늙으면 어린애가 된다고 하니까. 자식한테 짐되기 싫어서 건강 챙기시려는 마음일 테니까. 그렇게 억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300만 원.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우리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당장 다음 달에 갚아야 할 이자와 아이들 급식비, 그리고 남편의 오토바이 수리비까지 합쳐서 딱 맞춰놓은 비상금이었다. 어머니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귀신같이 알고 계셨다. 장롱 깊숙이 양말 뭉치 속에 숨겨둔 통장 도장을 꺼내 가신 것이다. 도둑이 따로 없었다. 어떻게 가족끼리, 그것도 며느리가 뼈 빠지게 모은 돈을 훔쳐다가 그 사기꾼들에게 갖다 바칠 수 있단 말인가. 더 기가 막힌 건 어머니의 태도였다. 미안해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당당했다. 내가 내 아들 돈 쓰는데 왜 내가 난리냐라는 그 눈빛.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나는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 식모, 그리고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며느리라는 이름의 하녀일 뿐이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내 지난 3년의 희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안방문을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식탁 위에 놓인 매트 설명서가 눈에 들어왔다. 기적의 게르마늄, 암 예방, 혈액순환 개선. 촌스러운 궁서체로 적힌 문구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인터넷에 검색해 볼 필요도 없었다. 뻔했다. 중국산 저가 매트에 옥돌 몇 개 박아서 수십 배 뻥튀기한 물건이겠지. 당장이라도 저걸 들고 그 홍보관이라는 곳으로 쫓아가고 싶었다. 가서 다 뒤집어 엎고 환불받아 오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밤 10시. 갈 곳도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다. 비에 젖은 우비를 입고 헬멧을 쓴 채 축 처진 어깨로 들어오는 남편. 평소 같으면 고생했어 하며 수건을 건넸겠지만 오늘은 그 젖은 어깨조차 꼴 보기 싫었다. 당신 어머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당신이 빗길을 뚫고 번 돈 홀라당 다 날려먹었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지금 말을 꺼내면 정말로 끝장이 날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나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지도 몰랐다. 더 비참해져라, 더 바닥을 쳐라.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효자 노릇을 그만둘 테니까.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300만 원짜리 매트 사건은 그저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어머니의 쇼핑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더 크고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파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에 나는 꿈에도 몰랐다. 다음 날 나는 결국 마트에 병가를 냈다. 하루 일당 8만 원이 날아가는 게 뼈아팠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화병으로 죽을 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곱게 화장까지 하시고 집을 나섰다. 평소 집에서는 무릎 나온 낡은 바지만 입으시던 분이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꽃무늬 블라우스까지 꺼내 입으신 모습이 낯설다 못해 기괴하게 느껴졌다. 나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어머니 뒤를 밟았다. 도대체 어떤 놈들이기에 우리 어머니 혼을 이토록 쏙 빼놓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어머니가 도착한 곳은 시장통 낡은 상가 2층이었다. 입구부터 요란한 트로트 음악이 쿵짝거리며 울려 퍼졌다. 효시어 사랑 건강 홍보관. 간판 이름부터가 역겨웠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곳은 별천지였다. 아니, 광신도들의 집회 현장 같았다. 빽빽하게 놓인 의자에는 100여 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고 무대 위에서는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남자가 소리치자 노인들이 아이돌 콘서트장처럼 열광하며 박수를 쳤다. 나는 구석 기둥 뒤에 숨어 어머니를 찾았다. 그리고 곧 맨 앞줄 정중앙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그런데 내가 알던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 집에서는 늘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며 찡그린 표정으로 누워만 계시던 분이 그곳에서는 소녀처럼 활짝 웃고 계셨다. 무대 위의 남자가 내려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자 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다. 그 남자가 바로 김 실장인 듯했다. 뱀처럼 매끄러운 눈웃음, 기름진 목소리. 그는 어머니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모셨다. 우리 김말순 사모님, 어제 큰 결심하셔서 게르마늄 매트 들이셨죠? 이제 100살까지 무병장수하실 겁니다. 자, 다 같이 박수. 김 실장의 외침에 수백 개의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어머니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면서도 그 환호와 관심을 온몸으로 즐기고 계셨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어머니가 산 건 매트가 아니었구나. 어머니는 저 300만 원으로 주인공이 되는 시간을 산 것이었구나. 집에서는 짐짝 취급받는 늙은이, 며느리 눈치나 보는 식충이 취급을 받지만 여기서는 돈만 내면 여왕 대접을 해주니까. 그 얄팍한 상술이 뻔히 보이는데도 저렇게 행복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묘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우리가 저렇게 웃게 해드린 적이 있었나. 하지만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다. 김 실장이란 작자가 어머니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모님, 매트 효과 보시려면 이 산삼 액기스도 같이 드셔야 해요.
이거 원래 200만 원인데 우리 사모님한테만 특별히 50만 원에 드릴게. 아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응?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저놈은 어머니를 호구 아니 걸어 다니는 지갑으로만 보고 있었다. 나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판을 엎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지금 나가서 소리를 지르면 어머니는 정신을 차릴까? 아니, 오히려 나를 원망할 것이다. 자신의 유일한 행복한 시간을 망친 회방꾼 취급을 하겠지. 나는 주먹을 꽉 쥔 채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저 견고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리려면 단순히 화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홍보관을 다녀온 후 나는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내 눈치를 보는 듯 했지만 김 실장이 쥐어준 검은 비닐봉지는 매일같이 늘어만 갔다. 화장지, 설탕, 냄비 세트. 집안 곳곳에 쌓여가는 그 싸구려 경품들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다. 남편은 여전히 조금만 참자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참으라고?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뭘 참아. 남편의 무능함과 방관이 어머니의 일탈보다 더 밉게 느껴졌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밤마다 나는 등을 돌리고 잤고 남편의 한숨 소리를 들으며 이를 갈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미납 요금이 무려 3개월치였다. 분명 남편이 지난달에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 비상금을 털어 관리비 낼 돈을 줬었다. 그런데 미납이라니.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의 방을 뒤졌다. 어머니가 홍보관에 가고 안 계신 틈을 탔다. 장롱 서랍, 베개 밑, 그리고 화장대 서랍. 그리고 발견했다. 낡은 가계부 사이에 끼워진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들을. 관리비 영수증이 아니었다. 건강 팔찌 50만 원, 황토 속옷 30만 원, 만병통치 버섯 100만 원. 날짜를 보니 우리가 관리비를 내라고 드렸던 돈을 받은 그날들이었다. 어머니는 공과금 낼 돈을 가로채서 그 사기꾼들에게 갖다 바친 것이다. 머리가 핑 돌았다. 단순히 300만 원짜리 매트 하나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지난 몇 달간 야금야금 우리 집의 기둥뿌리를 뽑아 먹고 계셨던 거다. 분노보다 무서운 건 배신감이었다. 나는 그래도 어머니를 믿었다. 힘들어도 가족이니까, 같이 사니까 최소한의 선은 지키실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영수증들은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그저 당신의 욕망을 채워줄 뿐이라고. 그때 가계부 맨 뒷장에서 툭 하고 작은 수첩 하나가 떨어졌다.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메모장이었다. 무심코 펼쳐본 그 수첩의 내용은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김 실장님 생일 마이너스 5월 8일 미역국 끓여주기. 박 대리님 양말 사주기. 우리 아들 말 안 통함. 며느리 독한 년 돈 줄 때만 생생냄. 손이 바들바들 떨려 수첩을 놓칠 뻔했다. 어버이날에도 끓여드린 적 없는 미역국을 그 사기꾼 놈 생일에 며느리를 독한 년이라니. 내가 3년을 어떻게 모셨는데. 내 옷 한 벌 안 사입고 어머니 좋아하는 고기 반찬 끊이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아등바등했는데.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차라리 욕을 하거나 때리는 게 나았다. 이건 영혼을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헛웃음만 나왔다. 그날 저녁 나는 식탁 위에 그 수첩과 영수증 뭉치를 올려두었다. 퇴근한 남편이 그걸 보고 사색이 되었다. 어머니는 홍보관에서 받아온 떡을 입에 물고 들어오다가 분위기를 감지하고 멈칫했다. 어머니,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관리비 낼 돈으로 버섯 사셨어요? 그리고 제가 독한 년이에요? 나직하게 묻는 내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다. 어머니는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시더니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돌변하셨다. 그래, 썼다. 늙은이가 돈 좀 쓰면 안 되냐? 내가 너희들한테 얹혀 살면서 눈칫밥 먹는 것도 서러운데 내 돈 내가 쓴 게 뭐가 문제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 돈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가 뼈 빠지게 번 돈이잖아요. 그리고
김 실장 생일은 챙기면서 손녀딸 생일은 기억이나 하세요? 내 고함에 어머니가 흠칫했다. 하지만 곧바로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으셨다. 김 실장은 나를 사람 대접해줘. 너희는 나를 짐짝 취급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왕비처럼 모신다고. 내가 죽으면 여희한테 집이라도 한 채 남겨줄 줄 알아? 이 집 벌써 담보 대출받아서 다 썼다. 순간 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들렸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이 낡은 빌라가 우리 가족의 마지막 보루였는데. 남편이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었다. 아니,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이었다. 대출이라니요. 어머니, 제발 농담이라고 해주세요. 남편이 쉰 소리처럼 헐떡이며 물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 대신 콧방귀를 뀌며 안방으로 획 들어가 버리셨다. 쾅 하고 닫힌 문이 마치 우리 가족의 단절된 운명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나는 넋이 나간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300만 원짜리 매트는 환불받으면 그만이지만 담보 대출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이 집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기 전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이었다. 그마저 날아가면 우리는 정말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숨겨둔 대출 서류를 찾아야 했다. 장롱 및 싱크대 찬장, 심지어 쌀통 안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베란다 구석, 곰팡이 핀 박스 더미 속에서 붉은색 서류 봉투 하나를 찾아냈다. 봉투를 여는 내 손이 덜덜 떨렸다. 제발 아니기를, 제발 적은 액수이기를. 하지만 현실은 내 바람을 비웃듯 잔혹했다. 채권 최고액 5천만 원. 대출 실행일 3개월 전. 5천만 원. 눈앞이 하얘졌다. 3개월 전이라면 우리가 관리비 미납 독촉장을 받기 시작했을 때와 정확히 일치했다. 어머니는 우리가 공과금 낼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었던 것이다. 도대체 그 큰 돈을 어디에 썼단 말인가. 아무리 매트를 사고 건강식품을 샀다 해도 5천만 원을 다 쓸 수는 없었다. 서류 봉투 안쪽을 더 뒤져보았다. 꼬깃꼬깃 접힌 팸플릿 한 장이 툭 떨어졌다. 미래바이오 생명 공학 VIP 특별 투자자 모집. 연 수익률 30% 보장. 대기업 합병 예정. 조잡하게 합성된 공장 사진과 알 수 없는 그래프들이 그려진 종이 쪼가리. 그 밑에는 어머니의 이름과 함께 5천만 원 납입 완료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물건을 산 게 아니었다. 투자를 한 것이었다. 그 사기꾼 놈들은 어머니의 외로움만 자극한 게 아니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는 노인의 불안함, 그리고 돈 많은 부모가 되어 자식들에게 큰소리치고 싶어하는 그 비틀린 욕망을 건드린 것이다. 김 실장이 그랬어. 이거 1년만 묵혀두면 2배로 불려준다고. 그때 되면 내가 너희 집도 사주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준다고. 어느새 방문을 열고 나온 어머니가 내 손에 들린 팸플릿을 보며 중얼거리셨다. 그 눈빛은 초점이 없었다.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광신도처럼 어머니는 그 종이 쪼가리가 우리를 구원해줄 동아줄이라 믿고 계셨다.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이건 사기라고요. 세상에 어떤 회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한테 30% 수익을 보장해요. 내가 울부짖자 어머니의 눈빛이 독하게 변했다. 내가 뭘 알아. 너는 내가 잘 되는 꼴이 배 아프지? 내가 돈 벌어서 너희 앞에서 큰 소리 칠까봐 겁나지? 김 실장은 달라. 그 사람은 나를 믿어줬어. 내가 늙은이가 아니라 투자자라고 해줬어. 어머니의 외침은 비명에 가까웠다.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이미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김 실장은 구세주였고 우리 부부는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회방꾼일 뿐이었다. 남편은 서류를 움켜쥐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그 무력한 모습에 우라통이 터졌다. 이 사태를 만든 건 어머니였지만 방관한 남편도 공범이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막지 못한 나 자신도 혐오스러웠다. 오늘 밤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투자한 거라면 사기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까? 5천만 원은 찾을 수 있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나를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폭풍전야 같은 밤이 지나고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거실로 나가보니 어머니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어머니?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이불은 개어져 있지 않았고 장롱문도 열려 있었다. 옷가지 몇 벌과 어머니가 아끼던 패물함이 사라졌다. 그리고 식탁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쪽지 한 장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김 실장한테 간다. 거기서 성공해서 돌아올 거다. 너희는 나 찾지 마라. 성공해서 돈다발 들고 와서 니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 두고 봐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가출을 했다. 그것도 우리 집의 마지막 남은, 아니, 빚으로 만든 그 돈의 행방을 쥔 채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이다. 나는 쪽지를 구겨쥐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남편을 깨울 시간도 없었다. 지금 당장 그 홍보관으로 달려가야 했다. 어머니를 찾아서가 아니라 그 사기꾼 놈들의 멱살을 잡고 내 돈, 내 피 같은 1,000만 원을 토해내게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나는 몰랐다. 내가 달려가는 그곳에는 돈보다 더 추악하고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손에 땀이 났다. 시장통 낡은 상가에 도착하자 평일 오전인데도 입구가 국세통이었다. 불안했다. 저렇게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기꾼들의 판이 커졌다는 뜻이니까. 계단을 뛰어 올라가 2층 효사랑 건강 홍보관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공기가 훅 끼쳐왔다. 내부는 지난번보다 더 화려했다. 색색의 풍선이 달려있고 미래바이오 대박 투자 설명회라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다. 수백 명의 노인들이 최면 걸린 듯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인파를 헤치며 어머니를 찾았다. 김 실장 그놈 멱살을 잡고 어머니 손목을 낚아채 끌고 나올 작정이었다. 하지만 무대 위를 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김말순이 평생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만 팔던 늙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김 실장님 만나고 인생이 폈어요. 우리 아들이 사업하다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는데 제가 이 투자금으로 집도 다시 사주고 며느리한테 밍크코트도 사줬습니다. 무대 위 핀 조명을 받고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마이크를 쥔 손을 허공에 휘두르며 열변을 토하고 계셨다. 아들이 망해서 집을 사줬다고 며느리한테 밍크코트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내 입고 있는 이 싸구려 패딩이 부끄러워질 만큼 어머니의 입에서는 휘황찬란한 허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더 끔찍한 건 객석의 반응이었다. 어머니의 말이 끝날 때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각수가 터져 나왔다. 어머니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 표정은 단순히 돈에 눈이 먼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일종의 광기였다. 평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서름, 자식들에게 짐짝 취급받던 열등감이 그 거짓된 무대 위에서 성공한 투자자라는 가면을 쓰고 폭발하고 있었다. 김 실장은 무대 옆에서 팔짱을 낀 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잘 조련된 원숭이를 보는 조련사의 눈빛이었다. 나는 피가 식는 기분이었다. 어머니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니,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있었다. 무대 아래쪽을 보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어머니가 다니던 성당의 권사님, 동네 슈퍼할머니, 그리고 윗집 아주머니까지. 모두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온 사람들이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5,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혹은 김 실장에게 인정받기 위해 지인들을 이 지옥 구덩이로 끌어들인 것이다. 다단계, 그것도 가장 악질적인 노인 다단계의 꼭대기에 어머니가 서 있었다. 어머니, 나는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무대 앞으로 달려나갔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집을 사주기는요. 어머니가 집 담보 잡혀서 여기다 다 털어넣었잖아요. 우리 지금 쫓겨나게 생겼는데 무슨 밍크코트예요. 순식간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마이크를 쥔 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객석의 노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야? 집을 잡혔다고? 가짜야? 의심의 눈초리가 어머니에게 쏠렸다. 어머니는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찬란한 무대가 그 달콤한 꿈이 며느리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김 실장이 무대로 뛰어 올라와 마이크를 낚아챘다. 그리고 내 쪽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저 여자 정신이 좀 이상한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가 돈 좀 버니까 걔가 아파서 행패 부리는 거예요. 경비 뭐해? 저 여자 당장 끌어내.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덩치 큰 남자 2명이 내 양팔을 붙잡았다. 이거 놓으라고.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저놈들은 사기꾼이라고요. 어머니를 이용해 먹는 거라고요.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질질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눈빛. 그것은 미안함이 아니었다. 원망이었다.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망쳐버린 나에 대한 지독한 증오였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외면했다. 홍보관 뒷문으로 내동댕이 쳐진 나는 아스팔트 바닥에 엎어진 채 오열했다.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5천만 원은 잃어버린 돈이었지만 방금 나는 어머니라는 사람 자체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저 안에서 어머니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 철문이 열리며 김 실장이 걸어 나왔다. 그는 넘어진 나를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어이, 며느리님.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가시지. 어차피 내 시어머니 못 돌아가. 뭐 내 돈 내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놔줘. 내 악에 바친 고함에 그는 담배 연기를 내 얼굴에 뿜으며 충격적인 말을 뱉었다. 돈, 그 할망구가 쓴 돈이 얼만 줄 알아? 5천. 웃기지 마. 그 할망구가 쓴 각서가 내 사무실 금고에 수북해. 내 시어머니 지금 빚이 5천이 아니라 2억이야. 그러니까 얌전히 있어. 안 그러면 그 빚 전부 내 남편 앞으로 넘어갈 테니까. 2억. 세상이 빙글 돌았다. 5천만 원이 끝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일까? 김 실장의 비웃음 뒤로 홍보관 안에서는 다시금 김말순 늘 연호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옥의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억이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다리는 내 것이 아니었다. 택시를 탈 돈도 아까워 터덜터덜 걷는 동안 아스팔트 바닥이 울렁거리며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김 실장이 내뱉은 그 끔찍한 숫자가 이명처럼 귀를 때렸다. 5천만 원 대출금에 추가로 사채까지 끌어다 쓴 걸까?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각서를 썼기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단 말인가? 하늘이 노랗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떠저리게 실감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을 붙잡고 흔들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 빚이 2억이래. 김 실장이란 놈이 그랬어. 어머니가 각서까지 썼대.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초점을 잃었다. 툭 하고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파편이 튀어 발등을 찔렀지만 남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저 입만 뻐끔거리며 숨을 헐떡일 뿐이었다. 우리는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 마주 앉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2억. 우리 부부가 평생을 바쳐도 갚을까 말까 한 돈. 이제 우리 가족은 끝났다. 파산, 신용불량자, 경매.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유령처럼 집안을 떠돌았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충혈된 눈으로 결단을 내렸다. 경찰서 가자. 이거 사기잖아. 어머니가 쓴 각서 강제로 쓴 거라고 신고하자. 그리고 당장 가서 어머니 끌고 오자. 2억이든 뭐든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그래,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우리는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차에 타서 홍보관 위치를 설명하는 남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다. 경찰과 함께 다시 찾은 시장통 상가. 그런데 입구 분위기가 어제와는 달랐다.
쿵짝거리던 트로트 음악도 바람 빠진 풍선 흔들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소름 끼칠 정도의 정적만이 감돌았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 2층 문을 열어젖혔다. 꼼짝 마. 경찰이다. 형사의 외침이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아무도 없었다. 어제 그 화려했던 무대도, 수백 개의 의자도, 열광하던 노인들도, 그리고 뱀 같은 눈웃음을 짓던 김 실장도 모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남은 건 바닥에 뒹구는 찢어진 전단지와 깨진 앰프, 그리고 어지럽게 널브러진 쓰레기들 뿐이었다. 야반도주했네. 이거 전문꾼들이에요. 어제 낌새 채고 밤사이에 싹 빼서 튄 겁니다. 형사가 혀를 차며 말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룻밤 사이에 그 많던 짐을 다 싣고 사라지다니. 이게 현실인가 싶었다. 그때 구석진 곳에서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무대 뒤편 커다란 박스 더미 사이였다. 남편과 나는 홀린 듯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보았다.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고 초라한 뒷모습을. 어머니?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 얼굴은 내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퀭한 눈동자, 터진 입술.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몰골이었다. 어머니는 가슴에 무언가를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었다. 어제 그토록 자랑하던 투자 증서였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다. 김 실장이 도망가면서 바닥에 버리고 간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그 종이 쪼가리. 내 돈 어딨어? 김 실장이 2배로 준다고 했는데 내 밍크 코트, 내 집. 어머니는 쉰 목소리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정신을 놓은 것 같았다. 어제 그 당당하던 여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기꾼들에게 단물 쓴물 다 빨리고 버려진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소름이 끼쳤다. 저 폐허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노인이 내 시어머니라는 사실이, 그리고 저 노인이 우리 가족에게 남긴 빚더미가 현실이라는 사실이 끔찍하게 다가왔다. 그때 상가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십 명의 노인들이 몰려들어왔다. 어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왔던 동네 사람들, 성당 권사님들이었다. 뭐야? 문 닫았어. 김 실장 어디 갔어? 내 돈, 내 1,000만 원 어딨어? 텅 빈 홍보관을 확인한 노인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 기절하는 사람, 고함을 지르는 사람.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그리고 누군가 무대 구석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저기 있다. 김말순 저기 있어. 야, 이 도둑년아. 내가 김 실장 믿으라며. 내가 책임져. 성난 노인들이 어머니에게 달려들었다.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옷을 잡아뜯었다. 남편이 몸을 던져 어머니를 감쌌지만 분노한 군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이고, 나 죽네. 내 돈 내놔. 이 사기꾼년아. 나는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 서서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어머니가 머리채를 잡힌 채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이것이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주인공의 결말인가. 300만 원짜리 매트로 시작된 욕망의 끝은 결국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의 조리돌림이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이 지옥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었다. 김 실장은 사라졌고 2억 원의 빚과 사기 피해자들의 원망은 고스란히 우리 가족의 몫으로 남았으니까. 경찰서 조사실 안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어머니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지만 사실상 죄인이 맞았다. 피해자 진술을 하러 온 줄 알았는데 상황은 묘하게 흘러갔다. 담당 형사가 한숨을 쉬며 매민 서류에는 모집책 명단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어머니, 여기 서명하셨죠? 다른 분들 데려올 때마다 소개비 명목으로 돈 받으셨고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아니, 나는 그냥 같이 잘 살자고. 김 실장이 좋은 거라니까. 그게 다단계고 사기 방조예요. 피해자들이 지금 어머니 고소하겠다고 난리입니다. 본인도 피해자시지만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형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과 신용,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를 팔아넘긴 셈이었다. 경찰서를 나오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남편은 넋이 나간 어머니를 부축했고 나는 그 뒤를 따르며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의 등 뒤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다. 저 집이 그 사기꾼 집구석이래. 환청이 들리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행 열차였다. 택시 기사님이 뉴스를 틀었다. 노인을 상대로 한 수십억 원대 건강기능식품 투자 사기 일당 도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앵커의 목소리에 어머니가 흠칫 몸을 떨었다.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 좁은 동네에서 소문은 발보다 빠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동네 슈퍼도 세탁소도 심지어 아이들 학교까지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빌라 입구에 시작하자마자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현관문 앞에는 붉은색 락커로 칠해진 욕설이 우리를 반겼다. 사기꾼 집안, 내 돈 내놔. 현관문은 발로 걷어차인 듯 찌그러져 있었고 복도에는 깨진 계란 껍데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남편이 급하게 어머니 입을 틀어막고 집 안으로 밀어넣었다. 조용히 하세요. 동네 사람들 다 나와요. 남편의 일갈에 어머니는 겁먹은 아이처럼 눈만 껌뻑였다. 집 안은 난장판이었다. 누군가 창문을 통해 돌을 던져 유리창에 금이 가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남편은 깨진 유리를 치우며 연신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어머니의 입에서 기가 막힌 소리가 흘러나왔다. 김 실장이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야.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잠깐 피한 거겠지. 나한테 맹세했어. 꼭 성공시켜 주겠다고. 내 귀를 의심했다. 방금 경찰서에서 사기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왔는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 사기꾼 놈을 두둔하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놈들은 다 도망갔다고요. 어머니가 끌어들인 사람들 돈 다 들고 튀었다고요. 우리 집 대문 꼴 안 보이세요? 저게 다 어머니가 믿었던 그 김 실장 작품이라고요. 내가 악을 쓰자 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 눈빛은 흐리멍덩한 게 아니라 섬뜩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다. 내가 뭘 알아. 김 실장은 내 아들보다 나았다. 내 생일에 미역국 끓여준 사람이야.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늙은이 취급이나 하고 빨리 죽었으면 했잖아. 김 실장은 돌아온다. 돌아와서 내 돈 다 갚아주고 너희들 코 납작하게 해줄 거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붙잡고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이었다. 자신이 멍청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 자체가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가족을 버리고 현실을 부정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그 알량하고 비틀린 자존심 때문에 우리 가족이 생매장당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래요. 기다리세요. 그 김 실장인지 뭔지 오면 그때까지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세요. 아니, 못 나가실 거예요. 밖에 나가면 맞아 죽을 테니까. 나는 차갑게 쏘아붙이고 안방문을 닫아 걸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가 김 실장님 전화번호가 하며 전화기를 붙들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나 더는 못해. 당신, 어머니, 병수발은 들어도 사기꾼 뒷수습은 못해. 우리 애들까지 사기꾼, 자식 소리 듣게 할 수 없어.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집 밖에는 빚쟁이들이 진을 치고 있고 집 안에는 망상에 빠진 시어머니가 있다. 이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탈출구 없는 감옥이었다. 이혼을 선언한 다음 날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장롱에서 내 옷을 꺼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방 안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음과 대화하고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외할머니 댁에 며칠 다녀오자고 둘러댔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아이들을 하루라도 더 두는 건 죄악이었다. 캐리어 지퍼를 잠그는 순간 거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경찰서였다. 범인을 잡았습니다. 김철수, 가명 김 실장. 어젯밤 항구에서 밀항하려던 걸 검거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소리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방문 틈으로 엿듣고 있던 어머니가 맨발로 뛰쳐나왔다. 잡았어? 김 실장님 잡았어? 거 봐. 내 말이 맞지? 도망간 거 아니라고 했잖아. 어머니는 뛸듯이 기뻐했다. 사기꾼이 잡혔다는 소식조차 어머니에게는 그 사람이 돌아왔다는 희소식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나는 혀를 찼다. 저 지독한 망상을 깨부수지 않으면 이혼을 하더라도 평생 우리를 괴롭힐 것 같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 눈으로 확인시켜 주기로 했다. 그 사기꾼 놈의 입으로 직접 듣게 해줘야 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다. 취조실 앞 복도는 이미 다른 피해자들로 인산이네였다. 형사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취조실.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수갑을 찬 채 앉아있는 남자가 보였다. 말끔했던 양복 대신 꾀죄죄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 뱀 같은 눈빛은 그대로였다. 김 실장이었다. 김 실장님. 어머니가 유리창에 매달려 애타게 불렀다.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경찰들이 오해한 거지. 그렇지? 내 돈 2억. 그거 금고에 잘 있지? 어머니의 절규에 김 실장이 고개를 들어 힐끗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표정을 똑똑히 보았다. 반가움, 미안함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경멸이었다. 그는 형사에게 담배를 한 대 빌려 피우더니 스피커를 통해 충격적인 말을 뱉었다. 아, 시끄러워. 저 할망구 좀 치워요. 귀청 떨어지겠네. 어머니의 몸이 굳었다. 실장님, 그게 무슨... 김 실장은 킬킬대며 웃었다. 할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당신 돈 물려준다고 했어? 그냥 용돈이나 좀 뜯어내려고 했지. 근데 할머니가 멍청하게 집 문서까지 가져오길래 땡 잡았다 싶었지. 그리고 사람 데려오면 수당 준다고? 그거 다 당신 같은 노인네들 등쳐먹으려고 꾸민 연극이야. 거짓말. 거짓말이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내 생일에 미역국도 끓여주고.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유리를 두드렸다. 김 실장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미역국, 그거 식당에서 5,000원 주고 사온 거야. 야, 5,000원 쓰고 5천만 원 뜯어내면 남는 장사 아니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냄새나는 늙은이 비위 맞춰주느라 나도 고생 많았어. 밍크코트, 그거 동대문에서 3만 원 주고 떼온 싸구려야. 제발 꿈 좀 깨세요, 김말순 씨. 와장창. 어머니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미역국이 5,000원짜리 인스턴트였다는 사실보다 자신을 냄새나는 늙은이라고 부르며 조롱하는 그 눈빛이 어머니를 난도질했다. 어머니는 믿었던 아들보다 나은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다. 그것은 2억이라는 돈보다 더 큰 영혼의 살인이었다. 너 이 나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끝까지 잔인했다. 믿긴 누가 믿으래? 외로워서 환장한 늙은이가 젊은 놈이 좀 잘해주니까 혹해서 지 발로 기어들어온 거지. 억울해? 억울하면 자식들한테 효도나 받지 그랬어. 멍청한 할망구. 형사가 김 실장을 끌고 나갔다. 취조실에는 어머니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 남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통쾌할 줄 알았다. 거봐요. 내 말이 맞죠? 하고 쏘아붙이면 시원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울고 있었다.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노인의 모습이 그토록 증오하던 시어머니라는 사실이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사기꾼의 말대로 어머니는 그저 외로웠던 것이다. 그 지독한 외로움이 틈을 만들었고 악마는 그 틈을 파고들어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이다. 어머니는 돌아오는 길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차창밖만 응시했다. 집에 도착해서도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시선이 멈춘 곳은 300만 원짜리 게르마늄 매트였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 물건. 어머니는 홀린 듯 다가가
매트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미역국. 5,000원. 네, 2억. 하하하. 그 웃음소리는 울음보다 더 슬프고 공포스러웠다. 남편이 어머니 어깨를 잡았지만 어머니는 뿌리치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식칼을 들고 나와 매트를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이까짓 게 뭐라고, 이까짓 게 뭐라고 내 인생을 망쳐. 죽어. 다 죽어버려. 찢어진 매트 조각들이 거실에 흩날렸다. 어머니의 손에서도 피가 흘렀지만 칼질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매트를 찢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과 지난 세월을 도려내는 몸부림이었다. 나는 아이들 방문을 잠그고 남편은 피를 흘리는 어머니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남편의 절규와 어머니의 괴성, 그리고 찢어지는 매트 소리가 뒤엉켜 거실을 가득 채웠다. 우리의 가정은 이미 저 매트처럼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다시는 붙일 수 없을 만큼 바닥에 널브러진 옥 조각 하나가 내 발밑으로 굴러왔다. 반짝이는 가짜 보석. 그것이 어머니가 그토록 쫓았던 행복의 실체였다. 그 난리가 있고 6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결국 그 빌라에서 쫓겨났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디젤 일부 갚고 남은 돈으로 이 좁고 습한 반지하 방으로 이사왔다. 남편은 낮에는 배달, 밤에는 대리기사를 하며 하루에 4시간도 못 자고 일한다. 나 역시 마트 일을 마치면 식당 설거지 알바를 뛰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 몸은 부서질 듯 힘들고 통장 잔고는 여전히 바닥을 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집안 분위기는 예전보다 따뜻해졌다. 거실 한 구석, 어머니는 돋보기를 낀 채 산더미처럼 쌓인 마늘을 까고 계신다. 그 화려했던 꽃무늬 블라우스 대신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서 한때는 여왕처럼 굴며 우리 위에 군림하려 했던 분이 이제는 우리 눈치를 보며 하루 종일 마늘을 까고 인형 눈을 붙인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조차 가식이라 여겨 미워했다. 하지만 밤늦게 돌아온 나에게 말없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죽이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의 응어리도 조금씩 녹아내렸다. 애미야, 이거. 어머니가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흙투성이가 된 손가락 끝에는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마늘 깐 돈이다. 얼마 안 되지만 애들 고기라도 좀 사 먹여라. 내가 미안해서, 면목이 없어서.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 안에는 지폐 몇 장과 함께 어머니의 뼈저린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 실장에게 속아 가짜 행복을 샀던 300만 원보다 자식들을 위해 헐은 손가락으로 번 이 3만 원이 훨씬 더 무겁고 값지다는 것을 어머니는 이제야 깨달으신 걸까? 나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어머니, 고기 말고 파스 사세요. 허리 아프시잖아요. 내 말에 어머니가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셨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좁은 반지하 방에서는 셋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빚은 아직 산더미 같고 앞날은 캄캄하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다. 그 2억이라는 수업료를 내고 우리가 얻은 것은 자짜 옥돌이 아니라 서로의 체온이었다는 것을.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던가. 우리는 이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의 옷장 구석에는 아직도 조각난 옥돌 하나가 굴러다닌다. 나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닥쳤던 시련의 증거이자 다시는 외로움이라는 틈을 보이지 말자는 아픈 예방주사로 남겨두기로 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그 외로움을 파고드는 악랄한 사기꾼들. 어쩌면 우리 부모님도 지금 어딘가에서 김 실장 같은 사람에게 위로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해요, 엄마. 보일러나 드릴게요 라는 말보다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심심하진 않으세요? 라는 따뜻한 관심이 부모님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가슴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